제가 세 번째로 하게 돼 있긴 한데 제가 다음 주에 빅스포 때문에 나주도 좀 내려갔다 와야 되고 다른 부스도 하나 또 있어가지고 앞에서 네. 지금 저희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만 하시죠. 네. 두 분 하고 그다음에 세 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 주 두 분 하고 나면 주류를 쉬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27일까지 그럼 다 12월 초하고 그 다음 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한 학기 뭐 이제 이것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 발표하시는 거면 좀 너무 어려우셨나요? 못 나오시기도 하고 이 선생님이 막 그러셔가지고 네. 힘들었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좀 어려웠어요? 다른 수업에는 그 수업에 비해서 새로운 걸 시작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데이터를 돌린 결과 위주로 어떤 걸 가져와야 피드백을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내가 하려는 논문의 주제가 뭔지 그게 이제 기존에 했었던 거하고 좀 차별성 같은 거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새롭게 할 게 있는지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럼 데이터 가지고 그 스테타에서 아주 기본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해서 결과를 갖고 오셔서 그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아직 안 해봤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요번이 논문 학기는 아니고 3학기 때니까 요게 이제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고 요거 디벨롭해서 다음 학기에 놓고 써서 그 이렇게 타임 로스 없이 이제 졸업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죠. 박사과정이 선 박사님 이제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내용도 좀 상당히 있어야 되고 그런 거고 석사 논문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만약에 김 선생님이 이번 주에 이걸 다 잘 잡으시면 좀 수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겁내지 마시고 그냥 브레인스토밍, 내 논문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배운 것들을 좀 활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뭐 제가 이게 무슨 엄청 아카데믹한 학술 논문을 써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제가 좀 고생했는데 이겼다고 박수도 쳐주시고 이거 이재명 그 캠프에서 알면 싫을 것 같은데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이 여기서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는 학생들 앞에서 하나도 안 해요. 저희한테 하셔도 됩니다. 네. 재밌습니다.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 안 정했어요? 아니 저를 보셔서라도 저를 보셔서라도 요새 녹화되고 있어요. 했잖아. 읽었어요. 아 했어? 네. 아 그럼 다시 편집점. 조대가 채팅은 보이지 않았는지 몰라요? 네. 채팅은 안 왔어요? 그 옆에 가방 누구 거예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 책이 박사과정으로 공부하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공부를 안 하고 아 그거 진짜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네. 아 그거 안 돼요. 편집점 아까 했었는데 얘기해 놓겠습니다. 아무튼 걸로 해주세요. 아, 네, 참. 오늘 이제 욕하는 사람들은 그냥 프로페서라고 하는데 또 반대로 보면 뭐라 그러지? 조국이 그랬나? 안가지마? 인게이지먼트, 소셜 인게이지먼트. 안가지마는 인게이지먼트를 불어를 부르면 안가지마이잖아요. 안가지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교수 학자의 사회차면은 굉장히 어떤 일종의 소셜 뭐랄까요? 리스폰시빌리티다,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는 사람 관점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다른 거 같아요. 이제 논문을 제가 두 개를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식으로 쓰실 건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서베이 논문으로 그냥 있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서베이하는 논문으로 졸업을 하시기는 쉽지는 않아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조성곤 교수님이 뭐 그렇게 논문을 대충 썼다고 다 졸업하게 해주시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보면 좀 편차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석사 논문을 꽤 여러 편 제가 이제 그 심사에 들어갔는데 편차가 되게 많은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졸업할 수도 있죠.
느끼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확실히 내가 젊었었구나. 내가 젊어서 되게 에너지 레벨이 높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되게 괜찮게 썼네. 이런 논문도 있고 어떤 논문은 지금 보니까 좀 별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논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이제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인이고 자기 어떤 공부를 저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아카데믹하게 그런 걸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능력과 본인이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내가 상당히 열심히 했다 아니다 그런 거는 누구한테 나중에 내가 이런 논문을 썼어 라고 내밀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한 학기를 정말 즐겁게 그냥 이런저런 제가 에너지 쪽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런 얘기도 갈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마 다른 교수님들 수업에서 환경에서도 하시고 에너지 저쪽 세미나에서도 다루고 하시는데 조금 메소드러지를 좀 해보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새롭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가 스테파를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수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발표하시는 분이 제가 다 코멘트. 근데 그 코멘트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논문은 제가 돌아와서 2017년 이제 가을 학기에 제가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겨울방학 때인가? 그러니까 이제 겨울방학 때 나와가지고 되게 이게 말치에 나왔잖아요. 2019년. 그러니까 돌아와서 처음에는 좀 되게 헤매고 돌아와서 5년을 밖에서 입으로만 살다가 돌아오니까 좀 되게 영어 쓰는 게 어려서 헤매고 2018년 여름방학하고 18년 겨울방학 때 되게 집중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학교 중에 교수가 논문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수업도 많고.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진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겨울에 보내서 3월에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균등화 발전 비용은 내 발전 비용 전체를 그 토탈 좀 이따 시계 나올 텐데 그거를 전부 이제 일종의 평균 비용 비슷한 거예요. 평균 비용. 우리 배웠잖아요. 비용에서 이게 다 관련이 돼요. 균등화 발전 비용은 일종의 평균 비용 같은 거예요. 우리가 총 비용,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을 공부했잖아요. 평균 비용과 같은 건데 그 평균 비용을 이제 한 30년을 쭉 해가지고 그거를 30년 동안 앞으로 그 새로 발전소가 하나 있을 때 새로 지었을 때 생기는 그 비용, 평균 비용을 다 그 평균용으로 다 나눠가지고 이제 만든 그건데 이제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7차하고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8차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고 7차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원자력에 대해서 되게 감사원에서도 시끄러웠지만 이제 원자력의 새로운 신규 건설은 좀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돼서 다시 쓰기로 했던 고쳤던 월성 3,000억 들여가지고 더 오래 쓰기로 수명 연장하겠던 것도 스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계획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석탄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줄이고 이런 식으로 7차, 8차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제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카운터 시뮬레이션인데요.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아니라 7차에서 계획했던 것처럼 원전을 계속 늘려가는 신규 원전 같은 거 짓는 것들을 유지했다면 과연 사회적인 비용은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편차했었을까? 그다음 사회적 비용 말고 이제 한전이 받아야 되는 소매요금 있잖아요. 소매요금에는 얼마나 격차해졌을까? 그런 걸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스테타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건 안 했고 그냥 다 회계 분석한 거거든요. 거기 리그레이션 한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이제 여기 요약에 보면 국내 두 기관은 뭐냐면은 하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고 하나는 산조학회가 사용한 균등화 발전 비용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사회적 비용 향후 10년 내에 이제 22%까지 증가하시고 직접적인 전력 생산 비용이 직접 발전한가 역시 22% 증가하고 전기요금 최대 18%까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8차 수급 계획대로 만약에 7차대로 했다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7차랑 비교해서 8차대로 계획을 실행하니 한 20% 정도의 어서 와요, 채채. 한 20% 정도의 그 전체적인 비용 상승이 있다. 이게 논문에서 이제 발견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면 자원환경 경제연구에 나중에 보내주실 수 있는데 이제 요약을 보통 쓰고 논문의 형식은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널마다 다른데 영어로 또 앱스트랙을 요약본을 다 써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내용을 이제 들어보죠.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이제 그 박사 때 썼던 논문이 이거예요. 최적 발전 조합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옵티멀 퓨얼 믹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최적 발전 조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 최소화 문제. 어떻게 한 사회에서 그 소비하는 전력 수요가 있을 때 그 전력 수요를 미터하기 위해서 어떻게 퓨얼 믹스를 하면 좋으냐라는 거죠. 원전, 석탄, LNG, 뭐 신재생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런 거 뭐 수력도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믹스를 하면 좋으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시다시피 전력은 피크하고 피크 사이의 그 수요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피크 타임에 맞춰서 원전을 전부 피크 타임만큼 수요를 갖고 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첨도 이제 발전기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기저 발전기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퓨얼 믹스를 하는 게 이게 좋으냐 그런 건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조금 뭐랄까 좀 큰 얘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되게 큰 얘기인데 국가 전체로서는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그 전원 계획을 세운다는 건 국가가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쓴 논문은 뭐냐면 송전의 혼잡이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남캘리포니아하고 북캘리포니아 사이에 송전 혼잡이 있어요. 왜냐면은 LA나 샌프란시스코, LA하고 샌디에고 같이 전력을 많이 쓰는 데가 약간 남캘리포니아면 그 걔네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자급자족이 안 돼갖고 애리조나나 워싱턴주에서 전력을 수입을 했었어요. 캘리포니아가. 근데 북에서 남쪽은 항상 송전 혼잡이 있었거든요. 그럼 송전 혼잡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됐을 때 옵티멀 퓨얼 믹스가 어떻게 되고 이게 이제 마켓 파워냐 시장 지배력이냐 아니면 실제로 송전 혼잡이 되는 거냐 이게 막 섞여서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나 뭐 그 UCLA나 이런 데 교수들이 연구했던 스탠포드 교수들이 연구했던 거랑 되게 배척되는 연구를 제가 일리노이주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켓에 제가 미국 마켓 나갔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서부 사람들이 굉장히 제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harsh하게 비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중서부 노스웨스턴이나 시카고나 이런 교수들이 굉장히 제 논문을 좀 디펜드 해주고 뭐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해서 되게 컨트롤 제 논문이 되게 박사 논문이 되게 컨트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좀 코드를 스테타가 아니라 R 같은 맥슬랩 같은 다 코드를 짜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제가 옵티마이징 문제 풀었던 건데 이거는 문제가 쉬워서 엑셀에서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원 믹스를 할 거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IEA나 이런 데서 다 이미 2015년부터 했던 거여서 어떻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제가 평균 비용을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균등화 발전 비용은 일종의 평균비용 개념으로 단기가 아닌 여러 기간에 걸쳐 생산과 비용 발생이 이루어지고 기간별로 생산량이나 비용의 변동이 심할 때 이 기간의 균등화에 정의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을 그냥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평균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계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옵티마이징에서 한계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되게 많아요.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고 어떻게 이제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후쿠시마 때문에 굉장히 그 원전의 사고에 대한 대응 비용까지 상당히 이미 조정을 했어요. 상당히 조정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연구들을 좀 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연구기관의 연구를 제가 갖다 썼기 때문에 그 연구를 제가 그냥 혼자 하려면 교수가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구는 그 거래소나 아니면 한전에서 그 발전자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그걸 한 건데 이제 저는 그런 자료를 받으실 분이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교수니까. 그래서 이제 제 7차 수급 대비 수급 계획 대비 8차 수급 계획으로 전환을 만약에 하면은 그 어느 정도 비용이 상승하냐. 그러니까 이제 8차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건데 만약에 8차로 가지 않고 7차를 했다면 얼마나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생겼을 것이고 그걸 그냥 8차로 가니까 어머 한 20% 더 증가하네. 이럴 필요가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탄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탄소는 똑같이 한 거예요. 탄소 중립을 하면. 똑같이 탄소 중립을 하면서 어떻게 원전을 더 많이 만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논문에 대한 그 평가를 할 때 레프리들이 되게 예민하셨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래도 그 아직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그 탈원전을 많이 할 때였기 때문에 탈원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치적인 그런 평가가 그 레프리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이제 문장을 좀 고치고 좀 그랬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의 비중을 줄여갔을 때 얼마나 사회적으로 코스트를 치러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되게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어떤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거에 대한 거를 되게 극대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되게 최소화하게 되게 보수적으로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라고 되는 거죠. 그걸 과대하게 추정하면 엄청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사회적으로 20%, 그다음에 전력 요금으로 한다면 국민들은 결국은 한 18% 정도의 요금의 상승을 감내해야 한다. 이게 이 논문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논문 썼었어요. 써서 이제 여기 이제 자료를 좀 이제 이 논문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논문의 주제가 그렇다는 거죠. 주제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서론에 이제 좀 이렇게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이 서론 있잖아요. 서론은 지금까지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쓸 수도 있지만 보통 그 기존의 연구들 있잖아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기다 놓으면 돼요. 서론에 사람들이 내가 하려는 연구는 이러이러한 주제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연구를 해왔다. 그래서 기존 선행 연구가 없으면 조성부 교수님 굉장히 뭐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선행 연구가 많이 있다는 거는 그냥 선행 연구를 콩으로 누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해서 기존에 나왔던 그 사례들이나 이런 연구들을 되게 많이 하고 두 명도 잘 들어요. 논문 쓸 때. 그럼 내가 쓰려는 논문의 주제, 토픽이 뭔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쓰고 타이틀도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논문의 그 기존에 유사한 어떤 스트림, 논문의 스트림들을 다 찾아서 그런 논문들이 뭘 했는데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나는 왜 이 논문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런 기존의 논문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두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논문은 각 장에서는 뭐를 서술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균등화 발전 비용의 선행비 연구 두 개를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요 오른쪽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양반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생산과 비용을 와서 가르쳤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생각보다 생산과 비용이 중요해요. 그 윤석열 후보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토론 과정에서 생산함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막 그 경제 원론에서 밀리언 아이들이 많이 하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토탈 코스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만약에 30년짜리 발전소를 짓는데 토탈 코스트를 T0부터 TMD까지 있고 이거는 할인율인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그게 이자율일 수도 있고 국채 이자율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기준이 되는 이거를 그 내부 수익률을 볼 수도 있고 그건 또 정하면 돼요. 그 전체의 비용이 있어. 내가 어떤 발전소 LNG를 하나 짓는데 LNG를 위해서 내가 그 비용이 얼마가 들 건지 그 비용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발전 비용에 대해서만 이제 본 거죠. 성전 비용 이런 거는 좀 뭐 성전원에 접속하고 접속비 이런 거는 좀 따로 있다고 쳐도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해갖고 뭐냐면 매번 내가 발전하는 양이 애니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연간이 애니얼로 환복했을 때 요걸로 LCOE 이게 이제 균등화 비용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맞춰가지고 이게 일종의 평균 비용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평균에다 이거 곱하면 뭐가 되죠? 총비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배우는 평균 곱하기 Q를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평균 비용이 Q분의 T잖아. 곱하기 Q를 하면 뭐가 돼? 토탈 코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SEO 이거 곱하면 다 고기, 요게 되는 거고 R로 1 플러스 R 그러니까 복리로 이제 할인을 해서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은 재생에너지로만 되게 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발전 비용에는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뭐? 신뢰성입니다. 이게 전기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할 때 항상 그 전력을 동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바람도 불 때가 있고 안 불 때가 있고 태양도 같은 일조 기간인데도 구름의 양, 뭐 바람의 영향 이런 거로 인해서 불규칙하다는 게 가장 그렇죠. 가능성. 그렇죠. 그다음에 저장도 사실 할 수 없고 바람 도는 거 우리 저장장치 달지만 뭐 그렇게 그게 되게 효율적이지 않고 꽤 비싸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통에 대한 접속과 관련해서 시스템 안정성에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침대들이.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나라가 실제생이 50% 이상이다. 독일 같은 데 엄청 늘리는데 그러면 이제 LCOE로만 가지고 그 나라의 그 발전에 대한 비용을 평가하기에는 접속과 관련되거나 시스템 전체에 주는 일종의 외부성이죠. 외부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거기에 영향을 주는 좋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신재생이 너무 많으면은 말씀하신 거 한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수요는 딱 정해져 있는데 얘가 얼마를 가동해서 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LNG나 이런 게 얼마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도 막 좀 예를 들어서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 제가 한전에 물어봤더니 그 원전을 우리가 풀가동해도 되잖아요. 그걸 줄이기도 했잖아요. 이 신혜생 때는 그 풀가동하는 걸 줄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웃긴 거죠. 훨씬 더 싼 거를 줄이고 신재생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 대통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신재생의 그 어떤 앞으로의 발전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어려워서 그거는 신재생은 그냥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시나리오로 8차 수급 계획의 논거대로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신재생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되게 논란이 많고 제 마음대로 그걸 줄인다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서 8차 수급 계획에서 하는 걸 다 받아들인다. 그 계획대로 그렇게 하고 이제 논문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지도교수랑 이제 약속하고 아직 못하는 논문이 하나 뭐냐면 좀 어려운 건데 과연 신재생의 실제 어떤 소셜 코스트가 얼마냐? 되게 싸지만 바람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뭐 어디다가 해상풍력 하나 만들면 그 해상풍력 하나에 그 이 전체 들어가는 고정비하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제 거의 그 운영비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접속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간헐성, 불안전성 이런 걸로 인한 소셜 코스트가 얼마인지를 한번 매수해보자고 하는 게 제 지도교수랑 해보려고 하는 건데 둘 다 바빠가지고 이제 1년에 5월에 한 번, 3, 4월에 오시면 한 번 보는데 이제 내년에 할 수 있겠죠.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복지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지만 이제 에너지에 대한 애정이나 에너지에 대한 논문을 끊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하는데 좋은 논문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지나 이런 논문은 국내에 지금 정책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제가 쓴 논문이 정책으로 다 들어가는 논문이지만 이거는 뭐 그런 것보다 좀 더 아카데믹한 논문을 제가 좀 쓰고 싶어하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얘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균등화 비용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기존에 있었던 걸 차용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부적인 논문 쓰시면 기존에 있었던 애경련이나 산조학회 그 다음에 김현숙 외 논문 그 다음에 박종배 조영탁 그분들 논문을 다 참조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에너지 경제연구원이 이제 벌써 17년이니까 되게 오래돼서 요 자료들을 고은수 선생님은 다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갖고 있는 여러 가지로. 그 당시 있었던 거에서 원전은 1400메가와트를 기준으로 했고 석탄은 1000메가와트, 가스코크하고 900메가와트를 꼭 뭐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기준을 많이 설정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을 계산할 때 건설비가 필요하고 이게 다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 유지비, 송전 접속비,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방패 원전 해체 비용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전부 고정비가 얼마냐를 계산하는 거죠. 고정비가 얼마인지를 킬로와트 아워당 보면 아시다시피 원전이 석탄이나 가스코크보다 훨씬 더 고정비를 많이 드는 건 분명하죠. 근데 연료비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5원 좀 넘고 얘는 31.5, 가스코크하고는 66.6.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거 맞나요? 이제 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평균 비용인데 그 다음에서 합계를 구한 다음에 이 밑에가 뭐예요? 일종의 다양한 외부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셜 코스트를 계산하려면 외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다 못한 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계산하기가 되게 어렵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책정해주는 어떤 보조금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신재생의 리얼한 어떤 소셜 코스트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되게 어렵고 그거를 여긴 했어요. 애경련이랑 산조학회 했는데 그게 이제 릴라이블 하다 보니 좀 생각은 좀 되진 않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정책 지원 비용, 지역 자원 비용, 방패장 주변 지원, 그 다음에 사고 위험 대응은 이제 이거 후쿠시마를 기준으로 해서 넣고 탄소 배출이 없잖아요. 대기오염. 그 다음에 석탄은 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있긴 하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65.72, 81.2, 91.99가 킬로와트 아워당 그 각각의 원전, 석탄, 가스코크에 대한 에너지연구원의 연구예요. 근데 얘랑 산조학회가 좀 달라요. 산조학회는 이제 한양대 김영산 교수 팀이 이제 한 거예요. 김영산 교수가 논문 쓸 때 이제 전화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애경련에 비해서 왜 숫자가 이러냐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기서 보면 여기는 레인지를 냈는데 사고 위험 대응 비용을 되게 이제 레인지를 준 거죠. 이거를 이제 뭐 되게 극대화된 비용까지 계산해서 이게 조금 달라. 건설비 이런 거는 이제 비슷한데 역시 65.7인데 얘네는 좀 더 높아요. HVDC는 이제 굵은 케이블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된다. 새로 하면 원전을.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거여서 여기는 74.3에서 83.49니까 여기가 높죠. 그 다음에 석탄은 여기가 81.2인데 여기 83.40이니까 석탄은 좀 더 높은데 그게 이제 그 HDVC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영향을 주는 거죠. 밑에 거는 뭐 비슷한데 그 다음에 가스복합은 88.9고 여기 91.9니까 여기는 여기가 더 높고 그래서 이거를 누구 거가 더 릴라이블 산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둘 다 두 개 다 쓴 거예요. 다 가지고 난 둘 다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제 주요한 두 논문에서 얘네가 원전의 사고 비용을 어떻게 추정했는지 그런 차이들을 여기서 다 놓고 대기 오염 비용은 이제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양쪽의 연구를 다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클레버한 게 여기 요 앞부분까지는 전부 기존의 산조학회하고 애경련이 이걸 계산하는 방식에서 왜 이렇게 갖고 왔고 왜 차이가 나는지를 다 이제 컴패리즌을 한 거죠. 왜냐면 나는 그 두 개를 그 중에 하나가 더 우위에 있다면 그걸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좀 막상막하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연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이렇게 쓰겠다. 어떤 이유에서 두 개를 차용을 해서 섞어가지고 이렇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이제 산조학회하고 애경영과의 자료를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이게 그대로가 아니고 특히 산조학회는 레인지를 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나는 뭘 갖고 쓰겠다라는 걸 쭉 쓴 거예요. 쭉 써가지고 나머지는 뭐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두 개 다 집어넣고 발전원별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 봤더니 산조학회하고 애경영이 뚜렷이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산조학회가 이쪽에 이제 이렇게 비추린 거죠. 근데 산조학회는 원전은 되게 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경련은 가스복합의 이제 비용이 좀 높은 걸로 보고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김 선생님은? 김 선생님 이렇게 보면은 옵티멀 퓨얼 믹스를 짜면 원전하고 그 석탄하고 이제 나머지 신재생은 그냥 그대로 제약 조건이라고 놓고 얼마를 한다. 그걸 뭐 5기가를 하겠다. 그럼 5기가를 딱 놓고 나서 나머지 원전, 석탄, 가스복합만 갖고 옵티멀 퓨얼 믹스를 구하면은 산조학회하고 애경련하고 누가 더 원전을 더 많이 물라고 나오겠어요? 에너지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여기 두 개는 두 번째 거는 비스무리하잖아요. 그 석탄은 비스무리한데, 그러니까 가스복합은 이제 애경련이 더 비싸게 나오니까 애경련은 좀 더 원전을 더 많이 짓는 게 옵티멀 최적 전원 구성이라고 나올 것이고, 산조학회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복합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그림이 금방 나오는, 이것만 봐도 이제 그림이 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의 연구를 소개한 거예요. 챕터 2가. 내가 그 8차하고 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가지고 8차가 아닌 7차를 했더라면 가상적으로 이런 것밖에 사회적 비용이 안 드는데 무리하게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그런 거를 이제 그 뭐 나머지 원인 석탄은 많이 안 넣었지만 석탄이나 저기 LNG 같은 걸 쓰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을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지 내가 계산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중요한 게 균등화 발전 비용인데 그건 내가 계산하기 되게 어렵다고 솔직히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큰 연구기관에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붙어서 몇 개월 동안이나 1년 가까이 한 연구를 뭐 교수가 그 자료를 제가 그때 돌아왔을 때 자료 달라고 해서 전력고에서 저한테 주겠어요. 누가 주겠어요? 아무도 받을 수 없을 때 논문을 뭘 쓸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되게 화는 나 있고 무슨 얘기인지 되게 업셋은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저는 이제 좀 녹여서 논문을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광인 박사님한테 빨리빨리 달라고 자료 책을 많이 해서 힘들어하시고 뭐 가나인가 어디 그 뭐 전력 그거 용역해 주시러 수출여행이나 나가 계셔서 전화온 가나에 있는 아프리카 갔다 오셔가지고 가나에서 사올 게 없다고 카카오로 된 초콜릿 있잖아요. 가나는 카카오가 메인 수출품이야. 카카오로 된 초콜릿만 사다 주시고 그랬었는데 따님이 이제 그 대전에 사셔서 아예 이사를 가셨어요. 따님 애기 봐주시는 너무 이렇게 다정다감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거를 제가 한 거고, 그다음 전력 수요가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시뮬레이션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 논문의 시작이고요. 먼저 비교를 해봤더니 수급 계획에서 전력 소비량도 상당히 이제 그 7차는 어떠냐면은
좀 과도하게 전력 소비량을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 전력 소비량을 2017년부터 2029년까지 해놨는데 테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좀 줄잖아요. 이게 다 요 세모로 한 건 옛날에 김무성 대표가 요거를 감소인데 세모라고 읽어가지고 칭찬당한 적 있었어요. 조심하시면 되는데 요만큼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변화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과대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새로 할 때는 뭘 쓸 건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8차로 가겠다고 하는 거죠. 전력 수요에 대해서 8차로 하겠다. 왜냐면 그게 가장 리슨트한 거니까 그게 더 맞는 거고. 그래서 물론 이것도 다 되게 많이 틀려요. 되게 많이 틀리는데 8차 수급 계획을 집어넣고 나는 해보겠다. 그렇게 된 거고 전원 구성은 이제 7차와 8차를 비교를 한 거죠. 7차와 8차를 이제 여기 8차도 있고 7차도 있는데요. 7차, 8차를 비교해 보시면은 2017년에 보면은 이제 원전이 25.3, 22.5는 별로 차이 안 나지만 2029년은 보세요. 7차는 38.3을 갖고 갔는데 여기 20.4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많이 나는 거고 신재생도 여기 되게 조금 있다가 나중에 53.1, 32.9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전원 계획을 8차 이제 또 세우겠지만 9차 뭐 시간이 지나면 5년마다 한 번씩 세우지 않나요? 이거 세울 텐데 그때마다 변화가 있을 건데 뭐 최근에 대통령께서 나가셔서 뭐 우리 언제까지 완전히 엄청 그 어그레시브하게 탄소 중립을 막 얘기하잖아요. 유럽에서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산업계는 되게 힘들어하죠. 쉽냐 이런 생각하는 건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수급계획상 전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잘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쉬운 파트예요.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필요해요. 적절하게 이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급전을 할 거냐 환경 급전을 할 거냐. 그러니까 옛날에 경제 급전 얘기했던 건데 이제 환경 급전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그 8차 수급 계획의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약 조건을 다 받아들입니다. 좋아. 환경 급전 하겠다는 당신들의 그 어떤 계획에 대해서 난 다 수용한다. 그렇게 하고서도 이제 논문을 이제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모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모형에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모형을 고은 선생님이 본인이 이제 너무 힘들었다고 이 모형을 해석하는 게. 근데 이제 어려울 게 없는 건데 뭐냐면은 이제 나는 LCOE가 균등화 비율이잖아요. 근데 LCOE는 여기다 말을 친 건 뭐냐면 주어진 거 쓴 거예요. 그게 애경용 거든 탄소화학 거든 아까 주어졌었잖아요. 그 값을 쓰고 그 다음에 타임에 대해서 하고 이제 J라는 거는 이제 그 발전 기술인 거죠. 발전 기술이고 내가 미니마이제이션 할 거는 뭐냐면 발전 전체 용량 K 그 다음에 G는 발전 양이에요. 발전 용량이 뭐 100메가 있어도 그 중에 80%만 발전할 건지 그런 건 이제 그 전원에 따라 좀 다르니까 그 두 개를 내가 LCOE를 최소한으로 K하고 G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변수는 원자력,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LNG 세 개만 갖고 했을 때 K를 얼마를 갖고 갈 건지 그 다음 매번 발전량을 이건 애뉴얼이에요. 애뉴얼로 균등화 비용은 애뉴얼로 한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정한 거고 그 다음에 나의 발전 총량은 매년 발전 T가 있으니까요. 매번 발전의 총량은 뭐냐면은 8차 기본 계획에서의 수요를 제가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전력 수요. 그거에서 이건 뭐냐면 8차에서 이게 리뉴어블의 R이에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하겠다고 한 거는 내가 다 받아줄게. 그 제약 조건은. 그러니까 발전 지금 얼마쯤 되나요? 최대 부하일 때 지금 발전 소비가 수요량이 얼마예요? 여기는? 기억 안 나세요? 거래소 분이 계시면 이제 척척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신재생이 발전하는 양은 8차 수급 계획 했던 거대로 내가 다 받아줄게. 그 나머지를 그 세 개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원전, 석탄, 그 다음에 그 LNG에서 태우는 거를 일종의 이게 등식으로 한 제약인 거고 두 번째 이제 KN은 뉴클리어는 나는 그 신차 계획을 쓰겠어. 그 다음에 뉴클리어에서 제너레이트하는 발전량도 7차 계획을 쓰겠어. 이 제약 조건인 거고 그다음 리뉴어블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까 다 받아줄게. 8차를 내가 다 받아줄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좀 기술적인 거예요. 기술적인 것들은 이제 그 여기 이제 쭉 제가 내용을 보면 다 있어요. 여기 이제 밑에 다 이렇게 수식을 쓴
다음에 각 수식의 뭐지를 밑에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3번까지는 되게 쉽고 제약 조건 2는 뭐고 제약 조건 2는 뭐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4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용량과 발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원자력의 시간당 발전 증가량은 석탄의 간발량과 가스폭발의 간발량을 충족된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그냥 주고 가기 했으니까 식 4는 만약에 뉴클리어에서 내가 델타로 증가시켰으면 간발을 여기서 2개 산다는 거. 콜하고 그다음 가스폭합에서 하겠다. 뭐 그런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식으로 써놓으면 다 그걸 이제 실제로 풀 때 하는 거고. 제약 조건 5는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므로 원전의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톤 전원이 석탄과 가스로 발전량의 변화에 따라 적어도 탄소 배출량은 8차 수급계획에 설정한 각각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아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탄소에 대한 제약을 5에 넣는 거죠. 내가 콜하고 여기 콜이에요. C는 그 다음에 가스란 말이에요. 그로부터 나오는 그 탄소는 8차 수급계획과 같거나 더 작게까지 만들어줄게요. 왜냐면 환경급전을 할게 나도. 나는 전통적인 경제급전을 하진 않을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이 뭐냐면은 탄소 배출량이 유지와 미세먼지 저감을 준비해서 석탄의 발전량의 용량이 70% 이하 운용되어야 한다. 라는 조건을 제가 식을 다 아는 거고. 식 7은 송전제약분 시스템 안정성 조건으로 가스폭합 발전기는 있어야 된다. 이거 신재생이 막 들어올 때 갑자기 켜서 해줄 수 있는 게 가스폭합이니까 가스폭합을 제로 놓고 할 수는 없다. 적어도 시스템 안정성 때문이니까 10%는 좋겠다. 이러면 이제 김광민 박사하고도 얘기하고 전문가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70%하고 10%다 문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제가 푼 문제의 전부인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이제 셋업하는 거예요. 모델. 제가 이제 이러고 이거를 사실 잘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그랑지안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다 해갖고 우리가 수학할 때 했던 것처럼 라그랑지안으로 다 풀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쭉 해서 발전량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전의 7차 수급 계획을 유지하게 되면 원전의 발전량은 이렇게 더 증가해야 되고 석탄은 여기서부터 2027년부터 줄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폭합은 다 이렇게 줄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게 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위에 제약 조건들이 있죠. 그거에 LCOE를 미니마이즈하는 각 그 발전량들이 얼마인지 원자력, 석탄, 가스폭합해서 이거를 그러면은 원래 이제 얼마나 생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8차에서 그거보다 원전은 이만큼 더 증가시키는 게 맞고 그다음에 석탄은 여기서부터 줄이고 초기에는 들어오다가 여기는 가스는 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가스 많이 갖고 있는 이제 회사는 좀 불리한 거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원별 발전량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비용을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비용을 추정할 때는 아까 뭐야? 애경면하고 산소화기 걸 쓰겠다. 발전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재생은 이제 이게 애경면하고 태양광하고 육상풍력, 해상풍력은 없고요. 산소화기하고 애경면이 이제 쭉 얼마나 이게 감소할 건지를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었어요. 이 자료를 그대로 이제 반영해가지고 사회적 비용을 통해서 근데 이제 발전 이용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80%라고 다 해놨더라고요. 원래 계획에서. 사실 그렇게 못 쓰죠. LNG 같은 경우는 80%만큼 못 돌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 8차 계획의 균등화 비용과 이제 균등화 비용을 고정시켰을 때랑 비교해서 2031년까지 가면 처음에 몇 차이 안 나지만은 애경면 거로 하면 18.57, 산소기로 하면 17.41% 비용이 원전을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최적 파이머보다 더 많이 쓰니까 8차에 그렇게 되니까 비용이 이렇게 되더라는 걸 계산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중에 하나인데 발전 이용률을 이제 고정한 게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80%를 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원별 이용률을 8차 수급계획을 찾아보니까 원자력은 80, 석탄은 60에서 70, 가스폭합은 뭐 많아야 3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값들을 다시 집어넣고 해본 거예요. 다 이용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다 못 쓰니까 석탄이나 그 다음에 가스폭합의 비용이 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가동을 풀리 못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한 20% 넘게 이런 것까지 간다. 그게 이 논문에서 핵심이 된 거죠.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요금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위에는 소셜 코스트까지 다 들어간 건데 이거는 이제 발전 단가가 이제 영향을 많이 주니까 발전 단가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애경면 걸로 하면은 이제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발전 이용률의 변화를 갖고 왔을 때 19.34, 20.9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탈원에 따른 발전 단가가 이렇게 바뀌니 발전 단가에 연동해서 만약에 요금을 바꾼다면 이 정도로 바꿔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전기요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이제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발전단가 증가분을 2018년 전력 판매 단가 109원과 비교했을 때 이게 이제 전체 전력 판매 단가의 80%, 매경련은 약 80% 차지한다는 걸 찾아가지고 여기 전기요금 요 정도까지 앞으로 10년 사이에 한 16, 17, 15% 이상 최소한 증가를 시켜야 한다. 7차 대신에 8차로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신재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를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써가지고 논문을 이제 썼죠. 그래서 논문이 이런 식으로 내시면 돼요. 쉽네요. 네. 아, 굉장히 쉽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냥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이 논문은 공유 선생님 이거 다 이해하고 이거 그대로 거의 벤치마킹 논문 본인이 썼는데. 이게 지금 한 30페이지 되는데 박사 페이지는 박사 논문은 에세이로 쓰일 수도 있어요. 투 에세이나 수 에세이. 거의 한 100페이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석사 논문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어를 낼 때는 보통 20페이지고요. 이거 좀 긴 편이고요. 지금 논문이 좀 긴 거예요. 20에서 25페이지 정도로 축약해서 내면 되고, 석사 논문은 보통 얼마쯤 해오시나? 한 4, 50페이지는 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석사 논문을 썼으면 그 논문을 축약해서 전어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는 이해가 되세요? 김영훈 선생님 이해가 되시죠? 김선생님. 그럼 질문을 해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스트럭처는 좀 잡으세요. 1장은 내 목표가 뭔지, 기존의 보통 선행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행 연구 챕터 하나 빼기도 해요. 챕터 2의 1번. 1번으로 선행 연구만 쫙 정리하는 것도 있어요. 저 다른 논문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서론에 내가 뭘 연구하려고 하는지, 그럼 기존의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를 했는데 나는 그 사람들과 차별성이 없으면 논문을 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컨트리뷰션이 있으니까 논문을 내는 거니까 나는 차이가 뭔지 이런 것도 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일종의 그럼 내 논문의 이론이나 모형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죠. 이 장이.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이제 SEO, 저는 이제 이 논문이 균등화 발전 비용을 써야 됐기 때문에 내가 왜 얘를 갖고 왔고, 그래서 나는 결국 이렇게 쓸 거야.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쓸 거야 라는 걸 쓰기 위해서 앞에를 쭉 정리를 해준 거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이 논문의 에퍼트 레벨을 남들이 처음부터까지 100을 드렸다면, 보통 이제 저도 옛날에 보면 용역을 1년 동안 가지고 논문 하나를 내거든요. 근데 남들이 해는 용역 두 개 갖다 놓고 방학 때 다 합치면 한 3달쯤 한 거죠. 3달쯤 공부해가지고 냈으니까 되게 클레버한 사람인 거죠. 논문 하나 쓸 때 막 1년, 2년씩도 엄청 많이 걸려요. 제가 뒤에 보여준 논문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논문이죠. 그런 논문이 있는 반면 얘는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아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까지도 잘 갖다 차용해서, 그렇지만 어떤 새로운 컨트리뷰션을 딱 주고 그렇게 논문을 썼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아주 뭐라고 썼더라, 클레버라고 영어를 쓰진 않고 상당히 굉장히 지금 관심 있는 문제를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썼나? 그렇게 썼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야가 보이는 거죠. 있는 자료들을 잘 모아가지고 말이 되게 논문을 쓴 거예요. 고치라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탈원 정말 다 빼주고 이런 건데 예스 이렇게 하고 다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논문도 해서 요거까지 보냐고 많이 한 건데, 이 장에 보통 뭘 쓰시면 좋으냐면은 이제 모형을 쓰시면 좋은데, 저는 기존 연구의 중요한 걸 차용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왜 차용했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걸 받아들여서 내가 이걸 쓰기로 했다는 걸 이 장으로 놓고, 그러니까 좀 약간 언유주얼해요. 3장에서 모형을 푸는 거예요. 3장에서 이런 자료를 놓은 다음에 제 모형을 여기다 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 모형은 이러하다. 이렇게 가겠다는 모형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넣고 그러니까 요거 같이 넣은 거죠. 모형하고 실제로 결과를 여기다 같이 넣었어요. 결과를 같이 넣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회적 비용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기요금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는 섹션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챕터 4로 만들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논문은 1, 2, 3, 4, 5가 1이 그냥 서로, 2가 내가 왜 이 연구를 차용하고 그중에 내가 뭘 흡수해서 썼는지를 설명하냐고 새로운 챕터 하나 들어갔고, 3장에 모형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게 다 나왔고, 4장은 이제 발전 단가, 전기요금의 발전 단가에 이제 연동하니까 80. 그러니까 이제 전기요금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넣고, 그 다음에 5장은 결론을 낸 건데, 보통 이제 1, 2, 3, 4만 써도 되고요. 1, 2, 3, 4, 5가 보통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4로 논문을 쓴다. 챕터를 1, 2, 3, 4를 쓴다로 1하고 4는 서론과 결론이잖아요. 그럼 2장은 모형이에요, 모형. 3장은 예를 들어서 김민호 선생님이 하면은 실증 분석 있죠. 그 리그레이션 돌리는 거. 그 결과가 3장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근데 내 논문이 굉장히 헤비한 논문이야. 박사 논문이야. 그럼 챕터 하나가 선행 연구가 돼요. 1장은 서론을 쓰고 2장은 기존의 선행 연구를 하나 쫙 써도 돼요. 한 10페이지 정도로. 와, 그동안 어떤 연구 스트림이 있었고 내 논문은 그거랑 뭐가 다르다. 그 다음에 3장에 모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사회적 비용 소셜 코스트와 전교금 2개 썼잖아요. 그럼 그걸 2개 나눠도 돼요. 엠피리컬 파트를. 그러니까 챕터가 많으면 6개까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1, 2, 3, 4. 자금이 1, 2, 3, 4. 저는 이제 5장까지가 있는 게 보통 많고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섞었지만 만약에 앞에 파트를 아예 내가 크리에이티브하게 다 쓴다 그러면 2장이 모형이 되고 3장이 사회적 발전 비용을 쓰고 4장을 전교금 써서도 되는 건데 6까지 챕터를 만들기는 논문을 잘 안 하니까 거기다 같이 집어넣고 4장의 얘를 빼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아까 내용적인 부분인데 네. 다른 거는 제약 조건을 다 8차로 하셨는데 왜 원전은 7차? 그러니까 탈원전의 이 논문인 내용은 뭐냐면 탈원전이 갖고 오는 사회적 비용의 변화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왜 신재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급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탄소를 줄이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신재생 8차기는 내가 다 수용한다라고 하고 그게 제약 조건을 넣은 거죠. 넣고 그 다음에 수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요 추정도 가장 최근과 8차를 쓴다. 대신 나는 원전은 7차 계획에서 했던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 8차 니네가 원전을 줄이려고 했던 거에 비해서 메인이 원전인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은 제목을 처음에 탈원전 이렇게 썼다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제목이 좀 가려진 거예요. 제목이 좀 되게 뭐랄까 되게 제너럴해 보이잖아요. 제목은. 에너지 전환 정책과 발전의 사회적 비용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탈원전에 따른 발전의 사회적 비용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되게 요새는 탈원전 얘기를 뭐 말해도 괜찮은데 그때는 그게 되게 금기와 비슷해가지고 이 논문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다 식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되게 중립적인 느낌을 달라. 괜히 이게 이제 내용은 되게 중립적인데 제목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제가 바꾼 거죠. 에너지 전환 정책이잖아요. 이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 그러니까 왜 선부장님 말은 그건 제가 제 논문의 목표인 거예요. 나는 원전을 그 7차대로 갖고 간다면 8차같이 줄이지 않으면 신재생을 8차처럼 집어넣었으면 남는 건 뭐예요? 수요는 줄었어? 석탄과 LNG에서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애견면이든 산적기든 전부 제일 비용이 아무리 사회적 비용을 사고 비용까지 해도 원전이 제일 싸잖아. 그러니까 비용에 분명히 격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 거고 발전 비용은 그 사회적 비용을 다 빼고 앞에 고정비하고 연료비, 뭐 변동비 그런 것만 집어넣어서 이제 발전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비교해 보니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LCOE는 전 세계에서 약간 장기적인 그 어떤 발전기의 비용을 쓸 때는 굉장히 많이 쓰는 비용, 그 컨셉이에요. IEA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균등화를 비용을 썼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 건 없고 애견면하고 탄저학회는 이미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던 거니까 뭐라고 말할 거 없고 근데 아무도 이렇게 원전의 어떤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추정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쓰고 났더니 이 자원환경 경제에 그 다음 후에 저랑 비슷한 논문이 3개가 나왔어요. 이런 것도 논문을 쓰니까 약간 트렌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해 찾아보시면 제가 이제 볼륨이 이게 넘버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가 3, 4에 이런 식의 논문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제가 쓰니까 사람들이 이런 논문 써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모델은 자기들은 또 다른 모델을 갖고 와서 찾아보시면 제가 되게 신기했어요. 이걸 제가 딱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크리에이티브 하긴 한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노력은 많이 안 하고 상대적으로 그랬더니 좀 이따 다른 사람들이 어머 자기도 다 시뮬레이션 모형 다 갖고 있는 거야 교수들. 이런 비슷한 논문을 막 이대 교수도 쓰고 고대 교수도 쓰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회 이런 논문이 한 2~3편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쓴 다음에. 이 정도 쓰신다면 졸업에는 무리가 없는 거죠. 우리 조용히 교수님은 게임 이론도 되게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성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저하고 이제 신재생의 소셜 코스트를 되게 계산하고 싶어 하세요. 본인은 모형을 만들고 저는 한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리그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나 몬테카를로 이런 쪽은 이분하고는 저는 좀 많이 하는 그런 건데 김관희 교수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죠. 팩트는 제가 이제 돌아와서 많이 모르니까 아까 제약 조건 같은 거 C는 제가 다 써내지만 물어보는 거죠.
얼마쯤 석탄을 잡아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는 때문에 LNG는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김강희 박사님이 도움을 다 많이 주신 거예요. 팩트에 대해서. 글은 이제 연세 많으신가 글은 전부 제가 혼자 다 쓰고 문장이면 RA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다 찾아가지고 쓰긴 했는데 논문이 그냥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논문 하나 썼습니다. 질문을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지금 연구원자 다니기 전에 있던 회사가 원자력 환경공단 예전에 방사선 폐기물 관리공단이거든요. 아 거기 계셨어요? 네, 거기서 좀 다녔었는데 있던 팀이 이제 사용 해결료 팀이었는데 사용 해결료. 네, 어떤 건지 아시죠? 네네. 그 내용도 혹시 사용 해결료 방패장 뭐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중저준위 폐기물장밖에 없잖아요. 여기 이제 방패물 처리는 네, 그 비용이 이거고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저는 갖다 썼잖아요. 네, 아 그건 잘 산조학회하고 잠깐만 그 자료가 저한테 있긴 해요. 근데 자세하게 있진 않고요. 잠깐만 찾아볼게요. 제가 이제 그 애경련에 이근대 박사한테도 전화해서 너 어떻게 계산했냐고 주다 물어보고 산조학회 김영환 교수한테도 전화해서 괴롭혔어요 되게. 그분들한테 얘기 다 듣고 뭐 그러고서 이제 그때 만든 건데 그때 계산한 게 요걸 거야. 이게 그분들이 어디서 발표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 하드웨어 그 외장하드에 있는 거 우리가 아침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산조학회하고 이게 그 에너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조영탁, 박종배 교수가 또 이게 어떠냐를 막 비교한 그런 게 있어요. 각각 그 산조학회하고 애경권 논문 막 그 보고서가 100페이지가 한 200페이지쯤 되는 엄청난 보고서가 저한테 있고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그때 제가 이제 그 필요하면 제가 그 보고서는 보내드릴게요. 혹시 논문 쓰시는데 필요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은 방패장 처리나 그런 거에 뭐 어떻게 넣는지가 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들어가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한 30년 중저준위도 30년 갈등이 있었거든요. 사회적 네, 갈등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사용 해결료는 또 고준위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하는데 네. 이제 그 발전소 주변 지역에 또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거 만들면 네. 그럼 지금 지원해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산해서 그냥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스트라이크가 너무 심하다. 그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런 것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 것까지 못 들어가고 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19대 국회 때 했는데 그때 이제 공무원 노조가 엄청 저한테 그러니까 국회에 저항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뭐 사회적 저항 비용 같은 걸 계산하는 거는 그런 식의 데몬스트레이션하고 그런 거는 계산을 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핵 중저준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거 정도 들어가는 거고 가장 그 좀 컨트롤버셨던 게 이제 원전의 사고에 따른 비용을 사고 확률을 얼마나 놓을 건지 후쿠시마 정도까지 갈 건지 체르노빌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조학회는 그거를 이렇게 구간을 놨고 애경련은 후쿠시마에 대해서 일본이 발표했을 때 약간 보수적으로 발표한 자료 그런 걸 넣어서 계산해서 그 애경련 보고서하고 산조학회 저한테 다 있는데 혹시 논문 쓰실 거면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김 선생님이 그 사회적 반발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 그 폐기물 관련돼서 그런 걸 논문 쓰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 그런 걸 건설했던 사례들 있잖아요.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이제 원전이 되게 많잖아. 그런 걸 건설했을 때 그럼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그게 돈이 얼마나 들었고 주변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그걸 어디다 겹치면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GDP나 이런 걸로 환산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좀 하셔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회계 분석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은 해외 사례를 찾고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뭐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는 거는 뭐 그런 어떤 반발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개통에 접속해 주는 어떤 그런 부하 문제.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반발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클 건데 응? 그런 신재생 설비 뭐 이렇게 지금 설치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희 뭐 수서 제가 옛날에 수서 근처에 살 때 수서 옆에 무슨 공영 주차장을 위에다 전부 태양광을 덮는다고 하니까 그 옆에 아파트가 좀 있잖아요. 깃반사.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럼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고 지금 어제 누가 누굴 만났는데 밤에 어제 이제 제가 술 한잔 하지 않았겠어요? 술을 그러니까 이것도 저기서 찍히고 있잖아.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 2병을 넷이서 먹고 레드 와인 1병을 먹고 양주 한 병을 먹었나? 근데 저는 이제 양주는 거의 안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오니까 12시 인데 머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술을 원래 와인이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뭐 물어보셨었지? 반발병. 그분이 그거 같이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에너지는 아니셨어요. 그분은 이제 전 MB 때 청와대 복지수 가셨던 분이서 이제 복지 정책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랑 제 이제 오래된 대학 친구가 국민연금 공단에 기금용 공부에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국민연금 운영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새만금 얘기가 나온 거야. 새만금에 태양광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근데 새들이 거기다 푸 하잖아. 푸. 그렇게 하면 엄청 떨어진대요. 그 효율이. 그냥 닦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야 새만금을 그렇게 태양광으로 하지 말고 전라남도 나주로 국민연금 공단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새만금하고 전부 연결해서 거기를 세계적인 금융화업을 차라리 만들어가지고 외국에서도 들어와서 되게 좋은 회사들이 연기금이 1,000조가 넘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뭐 그런 거 좀 하면 좋지 않냐. 되게 그런 미래지향적이긴 하는데 복지 수업도 그런 거야. 거기에 새가 이렇게 오염물질 같은 게 묻으면 태양광의 어떤 기본적인 효율이 엄청 떨어진다. 청소하기도 되게 어렵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패널 같은 것도 부서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폐기물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제주도 가보면 이제 육상풍력, 해상풍력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 발전기 서 있어요. 안 돌아가 바람 부는데 옆에 거는 때 왜 고장 난 거야. 왜 안 고쳐있더니 다 독일에서 부품 와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지멘스 뭐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원희룡 지사는 어쨌든 엄청 원희룡 지사 되게 괜찮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바꾼 거 하나가 뭐라더라?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을 할 때 그 벽에 저 충전하는 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거를 바꿔서 자기가 뭐 그걸 하나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걸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떠냐 뭐 이런 거 뭐가 더 맞다 뭐 이런 것도 다 여전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2017년이면 여기 정부 초기여서 상당히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돌아와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발전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셜 코스트, 탄소 저감이나 미세먼지 저감을 8차 에너지 계획이 했든 기본 수급 계획이 했든 거랑 똑같이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사고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짓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전을 실차 수급 계획 정도로 유지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불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20% 넘는 거로 10년은 절감될 거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뭐 그보다 약간 낮지만 거의 15% 이상으로 절감이 될 거다. 뭐 이런 거를 했던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더 어려울 텐데. 이 논문은 이해는 충분히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 썼던 거고 이제 국내에 가서 퍼블리시했던 거죠. 겨울방학 때 2달 나와서 하고요. 겨울방학 때 한 달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써서 그래도 돌아와서 야 진짜 내가 5년 동안 이불만 살다가 돌아와서 그래도 에너지 논문 하나 쓰네. 이러면서 썼던 논문이고 그 다음에 더 이제 힘을 내서 이제 외국에 보내보려고 외국 저널에 논문을 또 하나 쓰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혹시? 다 이해되셨어요 두 분은? 논문의 기본 표절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쓰고 싶을 때 어디까지 워드는 갖고 오시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카피 페이스트 하잖아요. 끝장이에요.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쭉 인용만 하면 돼요. 인용. 근데 인용을 해도요. 네. 인용을 해놓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파트를 인용을 했는데 여기다 이제 각주로 어디서 인용했다고 하는데 거기 문장을 몇 문장 이상 갖고 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논문을 요새 내보내잖아요. 서밋 할 때 논문을 낼 때 논문 그 유사도 검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집어넣어요 시스템에. 그럼 석사 논문인데 그렇게 그러셔야죠. 나중에 그러면은 표절했다고 그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근데 그걸 아니, 그래서 제가 데이터만 업데이트 해가지고 비슷하게. 그래도 그런 답이 다 쓰셨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전원에 보내지 않았지만 전원에 보내면 제가 이 논문 넣었을 때 1% 값밖에 유사도가 없어요. 다 잘 체크돼요.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요새 다 검사해서 자기 논문이 한 5%,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건 1%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그 인용한 게 있잖아요. 페이퍼들이. 이런 사람들 페이퍼들에 이런 내용 누구누구 페이퍼는 뭐라고 했다고 쓰잖아요. 근데 이거 단어들은 하나도 그 사람들이 쓴 거에서 갖고 온 게 없는 거예요. 단어 다 내가 쓰는 거예요. 단어가 똑같으면 큰일 나요. 내가 누구 걸 인용했다고 해도 그 사람의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럼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하면 표절. 그 내용을 내 언어로 다시 써요. 유철력 경제 용어가 다 비슷비슷하고. 근데 그걸 유사도 검사를 해서 다 찾아낸다니까. 왜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최적 발전 전원조합 썼다고 저한테 표절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건 절대 안 하고 옵티멀 QMS는 누구나 쓰는 말인데 전통적인 최적 요 문제 하나만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논문 있잖아요. 여기까지 너무 많이 있죠. 요 말은 최적 발전 조합이란 말이나 사회적 비용이란 말이라든가 적절한 전원 미스나 이런 건 다 쓰는 표현이지만 이 문장에 구성된 건 어디 글을 보고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쓴다는 거예요. 있는 단어. 문장의 흐름. 왜 절대 어디서 아무리 사소하다고 생각해도 한 패러그래프를 뺏겨온다든가 한 문장에도 뺏겨오시면 안 돼요. 그럼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부의 경제, 불경제 다 있는 건데 문장은 제가 다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절이 똑같으면 안 돼요. 어절이나 문장이 똑같으면 표절이 비슷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 창조경제라는 말을 만들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창조경제를 만들었는데 논문이 그걸 이제 처음 썼어요. 그 사람. 근데 그걸 제가 갖다 써도 안 돼요. 아니 창조경제란 말을 지금 얘기했잖아. 창조경제란 말을 쓰는 건 상관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쓴 단어라 이거죠. 어떤 A라는 사람이 논문에다가 지금 창조경제라는 말은요 그냥 대한민국 누구나 다 쓰는 말이 된 거니까 상관없고 어떤 사람이 새로 처음에 단어 하나를 누가 썼다라고 표시를 하면서 처음 만든 단어를 그걸 누가 썼다라고 각주로 표시하고 갖고 온 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창조경제는 무엇인가를 썼어 내가 창조경제는 무엇인가 썼는데 창조경제는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경제 혁신센터 같은 데 가면 있거나 어디 누가 쓴 거 있어. 그대로 뺏기다 보면 표절입니다. 내가 창조경제를 A, B, C, D라는 걸 쫙 읽어. 그 다음에 창조경제 내 나름대로 정의를 해야 되네. 정의를 해서 얘랑 단어는 다 들어와. 들어오겠죠. 창조경제란 뭐 창업이란 말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란 말도 들어갈 거고 뭐 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 랭귀지로 다 써요. 그러니까 문장을 이 사람 문장이 너무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옛날 같은 제가 석사 논문 쓸 때는 아예 딱 놓고 뭐 옛날 영국에 누가 얘기한 걸로 이렇게 딱 중간에 놓은 다음에 조그맣게 표시해서 밑에다 딱 놓고 그렇게도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긴 돼요. 되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티오리나 뭔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 학설사, 경제 히스토리 이런 논문을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 에너지 논문 쓸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가서 고은 선생님이 썼어요. 고은 선생님 거 체크를 하진 않았죠. 유서도 공사를. 근데 제가 쓴 말을 그대로 쓰지는 않았어요. 흐름은 비슷하게 썼지만 이제 김현숙을 쓰고 김현숙을 쓰고서는 거기서 갖다 쓰지만 원래 쓰는 단어들을 썼지만 요 문장을 그대로 이걸 갖다 쓰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 표절입니다. 근데 똑같이 뭐 균등화 이런 거 괜찮은 거지. 균등화 발전 교육이 뭐냐 정의하는 건 사실은 누구나 똑같이 정의하는 거 아니에요? 얘를 갖고 표절이라고는 안 해요. 창조경제란 무엇인가를 창조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사회적으로 정의돼 있어. 그럼 갖다 써도 돼. 균등화 발전이 뭔지는 일종의 평균 비용 개념이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김영삼 교수라든가 이근대 박사가 쓴 말을 또 그대로 쓴 건 아니에요. 그 표현을 또 제가 이렇게 좀 바꿔서 그러니까 표절이 안 걸리는 건 뭐냐면 모든 문장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다 쓰는 거다. 다 읽고 그러면 표절이 절대 걸리죠. 다 바꾸면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야근 사람들은 딱 갖다 놔. 카피 페이스 한다면 걔를 막 바꾸는데 그걸 잘못하면 걸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연구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그냥 석사 논문. 그래서 현황은 그냥 뭐 SK 있는 거에 갖다 카피 페이스 해야지.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지. 나중에 중요한 자리에 갈지도 모르잖아. 청문회 이런 데 내부 보고서 같은 거는 이런 이제 얘기 안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 썼던 보고서 이런 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 그거는 본인 거니까 바깥에 아니 회사 내부에 있는 자료들. 그 누군가 알 수 있죠. 그거 쓰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또 그대로 인용해서 썼던 사람이 있을 수. 그러면 그 내부 보고서를 레퍼런스에 반드시 써야 되고 내부 보고서라도 워킹 페이퍼나 아니면 발간되지 않은 자료도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신 거예요. 20몇 페이지 쓰기라도 다 내 랭귀지로 써야 돼요. 근데 이거 선행 연구했던 것들을 좀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구글에서 하거나 네. 보통은 제가 이제 구글 같은 찾아서 논문 한두 개를 보잖아요. 되게 비슷한 거를. 그럼 그 뒤에 참고문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 참고문을 또 같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다른 논문 같은 여기는 되게 조금 들어갔는데 여기 있나 모르겠다. 제가 다른 쓴 논문을 근데 교수님 회사 안에서 있는 그 뭐 비공식 그냥 발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도 다 카피 페이스트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저기 뭐야 소스를 넣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마음인데 저는 다 넣어요. 어. 저는 왜냐하면 요만큼의 위협을 감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다 넣는데 이제 석사 논문은 여러분들이 뭐 저널에 보낼 거면 되게 분명하시고요. 어디 뭐가 있을까? 잠깐만 보세요. 그러면 표나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그런 건 밑에다가 표나 그래프를 만들고 밑에 여기 소스 있죠. 네. 소스 통계청 이런 거 넣으면 되는 거죠. 다른 그대로 써도 대표는 그대로 써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와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어디 뭐 아래 항으로 돼 있으면 띄워지만 뭐 PDF 돼 있으면 샷 찍어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건 무슨 없으니까 엑셀에서 다 자기가 그려가지고 갖고 오긴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돼 있는 거를 하거나 잠깐만 제가 이제 그것도 요즘은 아래 한글 기술이 좋아서 캡처 떠다가도 원본처럼 그래요? 네. 이제 지금 이거는 어디 저널에 거의 끝까지 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여기는 보세요. 리터러처 리뷰가 하나 있는다. 그럼 이런 리터러처 리뷰를 할 때 어떠냐면은 논문을 몇 개 읽어요. 굉장히 그 파트에 되게 괜찮은 논문 있잖아요. 90년대도 그런 거 읽은 다음에 그 사람들 논문의 뒤에를 좀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계속 찾아가는 거야. 찾아서 처음부터 그게 시간이 없으시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행력을 찾는 게 상당히 또 되게 중요해요. 내가 운이 나쁘면요 다 해놨는데 선행력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행력을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논문은 제가 벌써 어디 보내서 1차 하는데 1년, 2차 하는데 1년, 3년차 지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외국에 보내면 되게 오래 걸린대도 많아요. 심사가요? 네? 심사가? 심사? 심사. 심사. 과제? 저는 해외 저널은 심사를 1차를 하고 2차로 해서 그러고도 리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건 좀 빨리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달 이렇게 오는데 8개월에서 뭐 1년씩 걸리는 것도 좀 있어요. 논문이 벌써 3년 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아직도 퍼블리시가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쉬시고 한 10분 쉬시고 두 번째 논문 가보죠. 두 번째는 좀 어려워가지고 좀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서 두 번째는 어려웠어요. 가벼운 걸 가지고 있지. 석사 논문 이런 거 이거 공동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지금 그래 가. 그리고 그 논문인데 제가 2017년에 석사 논문이거든요. 그 논문을 경제 경제 성장. 네. 성장.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건 아니면 여기 지금 에너지
에너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에너지 아닌 다른 거 해도 되는데 네. 석사 논문 저는 훨씬 잘. 근데 그 이론 서로는 그 러시아 학자가 그 이론을 제가 보고 그리고 책이 그 과학을 운영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쓰지 않고 그때는 근데 다른 사람과 번역해서 놓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본인이 쓰는 써야 돼요. 제가 쓰는 논문을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쓴 논문을 러시아어로 번역한다? 러시아로 번역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어로 번역해서 지금 논문은 한국어로 20년 한국어로 네. 해야 되고 석사 때 쓴 논문을 박사 때 그대로 쓰면 절대 안 돼요. 네. 새로운 거 써요. 새로운 주제. 새로운 주제. 아니면 저번에 썼던 거에서 더 발전된 뭔가 했고 해야 돼요. 네. 그 경제 그 에너지 경제가 첫 번째 에너지로 섞으면 그런 난 제가 조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 에너지 활용해도 되고 경제 성장해도 되는데 석사 논문은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이게 차별성이 있고 비슷한 주제를 하는 건 상관없고 근데 석사 때 썼던 논문하고 거의 비슷한 거 쓴다든가 뭐 수준도 비슷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아니면 그 우리가 올해는 중국이랑 러시아 중간에 있거나 수출하기가 좀 힘들고 그 세라 그리고 자동차 그 여권 하면서 진짜. 그래서 미국 그냥 한국 엄청 세 가지 있어서 비교를 비교해도 돼요. 근데 내용인데 주제는 노래 상관없이 얼마나 잘 쓰냐고. 그냥 제가 어디 결혼식가? 아니 졸업식 모여가지고 놀러 와요? 놀러는 아니고 5시에 아, 알았어요. 네. 아이고. 레벨이 안 나가. 선생님 논문 쓸 때도 모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길 바래요. 너무 어려우셨어요? 네. 너무 어려웠나요, 수업이? 아 지금 속도가 이게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연습을 하고 좀 습관을 스탠타. 예? 스탠타 하실 때.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여기 지금 논문 보니까 모형이 들어가가지고 모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이제 만약에 에픽하를 그런 구성하면 거기서 계량 모형으로 만드셔도 돼요. 컵더글라스에서 로고 선형 이렇게 했듯이 그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거 자료는 그냥 뭐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레이아웃 큰 틀만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방향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네. 너무 러프하게 해오시면 이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고 좀 그런 거죠. 근데 그 스탠드에도 시뮬레이션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 활용하기 좀 어려운 건가요? 할 수 있어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런 거 다 할 수는 있어요. 네. 엑셀로도 할 수 있어요. 데이터만 잡아가지고. 근데 주제를 너무 크게 정하다 보니까 주제가 큰 거보다는 주제가 좀 좁고 그런 게 쓰기는 쉬워. 하다 보면 네. 뭐 성장, 우리나라 성장 만약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와, 너무 크게 이제 주제를 정하다 보니까 크게 맞서나가고 바로 취급하고 이런 게 조금 좀 방대가 좀 이제 기술적인 게 좀 들어가고 회계 분석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서 그 회계 분석 파트는 여기 장성원 교수가 우리 과의 계량경제학 전공하는 교수예요. 후배긴 하지만 이 교수랑 저랑 이제 같이 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논문을 써서 얘도 이제 얘는 어제 한번 리젝트를 먹었고 지금 이제 다시 이거 고쳐서 모디파이해서 저한테 보내서 얘 내가 이거 7월에 준 거야. 방학 때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10월 11월까지 해볼게. 뭐 약속 못 지키는 거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나서 야 내가 10월 11월까지 못한다 했더니 아유 이해합니다 교수님 이런 분위기니까 뭐 내년 봄이나 어떻게 좀 고쳐서 어디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딱 그거예요. 문제의식이 되게 심플해요. 아까 그거보다 더 작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뭐냐면 전력의 그 소매에서 가정용 전력에 대한 저압과 고압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압과 고압, two types of voltage가 뭐냐면은 저압과 고압에 대해서 레지던셜 그러니까 그 가정용 전력 수요에 대해서 스트럭처럴 브레이크가 있냐? 뭔가 이렇게 그 수요를 추정을 해봤는데 가격에 대한 탄력성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그게 6단계에서 3단계로 바꿨잖아요. 전기요금의 그 누진 구간을. 그 바꾼 게 뭔가 사람들의 영향, 그 탄력성에 이런 거에 영향을 줬냐를 보는 스트럭처럴 브레이크가 있느냐 우선. 저압과 고압을 두 개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레지던셜 일렉시티 디맨드에 대해서 뭐 수요를 추정해서 탄력성이 얼마인지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전력, 그 가정용 전력의 가격 탄력성 이런 연구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압과 고압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이 논문에 관심을 가졌냐면 제가 2016년 청와대에 있을 때 그해 여름에 무진장 더우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애기들 뭐 땀띠가 난다 뭐 난리가 나가지고 여름에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히트웨이브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 전기요금에 누진 산업부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수석들이 회의를 하면서 누진 구간을 좀 없애고 여름에 또 좀 한시적으로 약간 킬로와트 50kg 이런 거 해주잖아요. 아무튼 그걸 좀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서 산업부한테 던져가지고 그 겨울에 이제 바꿨어요. 3단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했던 정책도 생각이 나서 다음에 그렇게 6단계 유진이 3단계로 바꿨을 때 뭔가 어떤 전력의 수요가 가격에 반응하는 거에 왜냐면 이제 요금이 싸졌으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더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바뀌었는지를 본 거예요. 문제의식은 아까 김 선생님, 김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아까 앞에 것보다 훨씬 작은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은. 그 데이터는 얘는 원스리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제 한전에 그 이제 판매 부처에 이제 좀 높은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방법론 때문에 데이터를 3-4번을 받았어요. 작아가지고 데이터 더 필요해서 그래서 이번 7월에 다시 쓴 게 뭐냐면은 작년 데이터까지 다시 다 받은 거예요. 2016년, 17년에 당시했는데 한 18년 정도 데이터만 갖고는 안 돼가지고 19년, 20년 막 기다려가지고 데이터를 더 받아서 논문을 좀 업데이트하냐고 올해 만드는 건 처음 한 건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 올해까지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보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앱스트랙에 또 있는 거죠. 그 브레이크 전하고 브레이크 후에 어떻게 되냐면 탄력성이 거꾸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가격이 바뀌었을 때 탄력성이 오히려 이제 브레이크 더 스몰러 더 작아졌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실제로 스트럭처럴 브레이크를 주고 그 전하고 그 후하고 가격 탄력성 민감도가 달라졌는지를 다 계산을 해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의식이 뭔지는 되게 아시겠죠. 이걸 합쳐서도 할 수 있는데 저압하고 고압이 저압은 오피스텔이 들어가고 개인 주택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비싸. 요금이 약간 더 비싸. 약간 더 비싼데 사용량이 작아. 고압보다. 사용량이 아파트 같은 데 사는 사람들보다
사용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에 나온 방법론은 뭐냐면 이런 스트럭처럴 브레이크를 핸들링하는 그런 방법론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많이 찾은 거예요. 외국 논문을 많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거는 여기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숏런이나 롱런 단장기 가격 탄력성 같은 거를 전력의 레지던셜 디맨드 그러니까 주택용 전력 수요의 탄력성을 추정하는 논문을 먼저 막 찾았어요. 막 찾고 그걸 단기하고 장기 탄력성 추정하는 걸 찾고 우리처럼 브레이크를 놓은 모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그런 논문들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다 집어넣은 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행 연구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조금 테크니컬하게 계량 경계 모형을 뭘 썼는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재밌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파트는 이 장선 교수 하시고 이 앞에는 다 이제 제가 한 건데 넌리니어 멀티플 타입인데 이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요금이 단계인데 여기 제가 300kW를 끊었어요. 그 뒤에도 있잖아요. 근데 평균을 보면은 300kW 넘어서 쓰는 가구가 별로 없어요. 특히 저하면 더 하고요. 평균을 보면. 그래서 300, 400, 200 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단계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6단계일 때 이거를 리니어로 까만 게 실제 전력의 누린 단계고 스텝이잖아요.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걔를 빨간색으로 한 게 이건 다 리니어라고 하는 거예요. 선형을. 이런 걸 한 거예요. 이렇게 다 작업을 해가지고 선형을 해서 여기 300을 끝으로 놓은 것도 있고 400도 있고 200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잘 맞는 게 뭔지 찾아갖고 넌리니어, 비선형인 지금 전력의 요금 구간에 있는 거기 넌리니어 멀티플 테리프로 된 거를 실제로 리니어라이즈한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이게 노딘스 디퍼런스인데 이런 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거 다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전력 수요를 추정할 때 다른 나라도 누진이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선형을 하는지에 대한 노딘 디퍼런스, 노딘스 디퍼런스 이런 것들 이용해서 똑같이 저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방법론을 이렇게 차용해서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다 그려서 값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선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계량을 하잖아요. 실시간 계량이 없잖아요. 집에. 다 없잖아요. 그럼 계량하는 게 내가 요번 달 요금을 내가 집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빌링 사이클. 그건 아세요? 내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쓴 요금을 계량하는데 계량하는 게 어떤 날은 8월 30일, 9월 1일 날 하는 데도 있지만 9월 6일 날 하는 집도 있고 계량, 빌링이에요. 빌링. 예. 빌링 사이클이 되게 여러 개예요. 예, 검침일이 달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검침일에 따라서 빌링 사이클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빌링 사이클이 없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 달거가 딱 나와. 그러면 그게 빌링 사이클이 없는 거야. 한 년 데이터는. 근데 빌링 사이클을 집어넣어서 다시 또 손을 좀 보는 거. 그렇게 굉장히 이제 뭐랄까 좀 더 되게 섬세하게 하는 거죠. 섬세하게. 실제로 온도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기 여름 같은데 그럼 빌링 사이클이 일주일만 달라도 이게 확 틀려지니까 빌링 사이클을 또 어떻게 집어넣을 건가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먼슬리 데이터를 내가 썼고 빌링을 집어넣어서 빌링은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이제 오토매틱 미터링 리딩이 있으면 되게 편한데 아워리 데이터 그렇지 않은 데서는 어떻게 했다. 그런 거고 왜 볼티지를 두 개 나눴느냐. 그럼 저압하고 고압하고 요금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가구의 형태도 다르고 아파트는 다 고압이고 개인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저압이고 하우스홀드 숫자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 매크로 데이터를 쓰긴 하는 건데 두 개를 나눴다니까. 그 다음에 템퍼러처를 어떻게 이거를 봐야 거냐.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난방 일수, 그 달에 난방 일수, 겨울, 냉방 일수 이런 걸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 방법을 했는데 이제 되게 유명한 계량 경제학자들이 뭐냐면 이제 스모드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 같은 걸 했어요. 이게 이제 에너지 이코노믹스에 나온 다른 교수예요. 장유순 교수인데 미국 텍사스 A&M에 있는 교수들인데 그 방법론을 차용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온도가 여기 한 10도에서 20도 사이니까 15, 6도 여기일 때는 제일 이제 전력 수요가 적은 거예요. 이게 하이는 뭐냐면 고압이에요. 고압. 그래서 고압을 보니까 그러고서는 이렇게 대칭적이지 않죠. 이게 더울 때 훨씬 더 확 튀는 거예요. 여기 추울 때 여기 밑으로 가면 이만큼 쓰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만약에 15도가 냉난방을 하나도 안 해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더울 때 하는 날짜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추울 때 하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V자처럼 생긴 함수를 만드는 대신에 지금처럼 이렇게 다 에스티메이션을 해가지고 얘가 비대칭이잖아요. 이쪽이 훨씬 더 좀 많이 쓰잖아요. 더워질 때. 이런 방법론을 다 갖고 와서 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실제로 히트웨이브가 왔을 때 33도 이상 했을 때 이게 튀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얼마나 전력이 그런 게 튀는지. 그 다음에 요거랑 요 위에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템퍼러처 리스판스 펑션이라고 TRF라고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만든 건 아니고 아까 그 에너지 이코노미 쓴 사람들이 방법론을 차용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요게 글 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다 우리가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고 걔네 방법론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걸 두 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튀는 게 다르긴 하지만 이게 위를 튀는 건 되게 비슷해요. 이 패턴이 이거랑 그래서 그거 비교해가지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이런 게 어려워. 코인트리게이션, 에러 컬렉션 모델 이런 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하고 여기 모델은 그 이제 교수가 한 거예요. 그 교수가 그 장명 교수가 해서 브레이크를 미리 어디에 브레이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다 집어넣어서 근데 되게 어려운 논문이죠. 약간 티오레티컬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그 수요량이에요. 수요량인데 얘가 뭐냐면 빌링 사이클을 고려한 저항이에요. 그럼 이제 더울 때 추울 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때요? 얘는 저항은 줄잖아요. 그런 아파트가 많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주는 거예요. 플럭츄에이션이 있지만 이렇게 꺾이죠. 여기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렇죠? 저항은 저압의 질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우스홀드가. 근데 고압은 계속 이렇게 좀 더 버러틸러티가 옛날보다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더울 때 추울 때 이 버러틸러티가 되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아직은 저압이 더 많아요. 근데 저압하고 고압이 이렇게 됐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아직 데이터 처음에 저희가 18년, 19년까지 데이터를 써서 이런 거고 18년까지 더 이제 다시 그림을 제가 그래서 넣어야 됩니다. 다 제가 할 일이 나오는 그런 파트인 거고 이게 이제 하우스홀드 숫자인데 넘버 오브 하우스홀드에 이렇게 줄었었어요. 저항이. 그러다가 여기서 튀는 게 뭐냐면 여기다 오피스텔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항이. 현전이. 그래서 딱 줄다가 딱 늘어나고 이 하우스홀드는 이렇게 딱 튀고 계속 올라가고는 있죠. 하우스홀드는. 근데 단위를 보면은 얘하고 단위가 달라요. 아직도 여기가 좀 더 많긴 해요. 근데 얘는 평균이 200kW대예요. 평균이. 얘는 300kW대를 쓰고요. 가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템퍼러처를 다 집어넣어서 이제 아까 했던 것들 이게 저기 스테이터에서 제가 해온 거예요. 스테이터 여러분 가르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다 집어넣은 다음에 찍어가지고 갖고 와서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걸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결과를 해가지고 모델을 이제 어떻게 짰는지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결과만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모델사예요. 모델사 보시면 프라이스, 로그를 다 했네요. 로그 리니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예요. 로그 Y. 저압의 수요가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 Y가 로그 프라이스를 하면 0.195니까 전력의 수요 탄력성은 작아요. 그렇죠. 되게 생필품이기 때문에 필수 서비스니까. 근데 T값이 여기 안에 보면 이게 뭐냐면 1.28이잖아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버추얼 인컴은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일종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10% 왜냐면 2쯤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1.84밖에 안 돼서 이렇고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가 이제 여기는 로우예요. 하우스홀드가 많아지는데 오히려 죽어요. 그러니까 로우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더욱 요거 ST가 뭐예요? 온도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거로 이거 다 로그로 얘는 로그가 아닌데 얘는 다 로그로 바꿨으니까 0.105가 탄력성, 0.136이 탄력성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 빌링 사이클, 그 다음에 여기 빌링 사이클 넣고 얘는 이제 템퍼러처를 그러니까 템퍼러처 제곱을 넣었을 때랑 히트웨이브까지 넣은 거랑 아니면 아까 만들었던 제가 그렸던 거 있잖아요. 어떤 에너지 이코노미를 갖고 왔던 템퍼러처 트리트먼트를 좀 더 리고러스하게 하는 거를 갖고 집어넣었을 때 결과인데 요게 이제 제일 좀 맞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모델을 다. 그래서 논문을 잘 쓰면 모델을 하나만 쓰진 않고요. 여러 개를 비교하면서 내가 되게 이게 로버스트한지 그런 걸 보여주고 하이는 보세요. 가격에 대해서 반응하네요. 그렇죠. 2.8이 마이너스 2.8이 0.348. 얘에 비해서는 얘는 의미가 없었는데 얘는 반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0.348이고 인컴은 반응 안 하고 얘는 하우스홀드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홀드 로그에 대해서도 거의 2에 가깝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해서도 얘는 반응하고 얘는 좀 더 스트롱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만약 이 결과를 한다면은 빌링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EZ가 데이터 업체들이 넣어요. 180개네, 그러니까 12달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지금 24개가 더 들어왔어요. 2년을 더 합쳤으니까 이제 늘 건데, 아니 이게 늘은 거예요. 이건 다시 바꾼 겁니다. 빨갛게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하이 그 고압의 전력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0.348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합은 뭐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 가격에. 그다음에 여기 인컴은 이제 10% 레벨에서는 좀 약간 반응한다고 볼 수 있고. 뚜렷하게 얘는 하우스홀드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늘면 늘수록 오히려 주는데 얘는 늘면 늘수록 이제 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소비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늘고 998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둘 다 어때요? 비스무리하게 온도에 대해서는 다 둘 다 반응한다. 이게 나온 거고 이게 논문의 이제 핵심이면은 요거만 갖고는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가 있느냐를 본 거예요. 그렇게 바꿨을 때 분명히 2016년에 그렇게 해서 2016년 말에 들어와서 2017년 여름부터는 분명히 3단계로 반응하게 됐을 텐데 그게 영향을 줬느냐라는 걸 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 찾았더니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제 몇 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빌링 사이클 누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요. 빌링 사이클 누는 거에 보면은 2018년에 로우든 하이든 그게 나와요. 2018년쯤. 여기 이제 2013년, 2014년, 뭐 2000 여기 보면 2013니까 ST를 쓰고 그 다음에 빌링을 넣었을 때가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요거랑 요건데 2012년, 13년에 한 번 브레이크가 있었고 2018년 여름에 브레이크가 한 번 있었다고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후로 탄력성이나 이런 게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2018년 중심으로.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럼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됐니? 그럼 2012년하고 2018년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모델상. 그럼 탄력성이 어떻게 됐니?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로우를 보면은 2018년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프라이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플러스가 돼서 좀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제 하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탄력성이 마이너스 0.98이었는데 탄력성이 더 작아졌어. 2013년에. 2018년은 0.38에서 0.509에서 오히려 프라이스가 높아져도 부담을 가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버추얼 인컴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하우스홀드도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ST는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이런 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옛날에 1에 가까웠지만 2013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 번 지나면서 이렇게 낮아졌고 그 다음에 2018년은 이제 분명히 되게 더웠고 그 다음에 3단계 영향이 확실히 들어왔을 때인데 누진을 줄여준 게 싸게 좀 해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플러스로까지 바뀐다. 이게 되게 탄력성이 플러스라는 게 되게 설명하기 힘든데 이거 우리 조금 더 연구를 더 해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언제 바뀌었는지는 이제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장성훈 교수가 그 내생적으로 브레이크 포인트 찾는 모형을 페론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 이제 논문이 그런 거예요. 자기 원래 박사 논문이. 그래서 이제 야 장성현 교수님 저보다 어리니까 제가 뽑았어요. 와가지고 장성현 교수님 이게 6단계 3단계로 바뀌었는데 이게 실제로 브레이크가 생긴 건지 탄력성에 그걸 한번 볼 수 있겠어요? 네 됩니다.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 데이터를 갖고는 안 됩니다. 처음에 테일을 많이 자르는 방법에서 또 더 보태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장 찾은 게 이렇게 됩니다. 탄력성 데이터. 그래서 이제 요게 논문의 핵심이고 지금 어려운 거는 이게 이제 0.509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를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거의 이게 이제 제가 원했던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탄력성에 대해서 가격이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이거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뒤에는 뭐 테스트 이게 리그로스하냐 이런 거 다 테스트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논문이 너무 어려워서 좀 앞에 논문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외국 저널에 가려면 이 정도 돼야 되겠지. 그런 거죠. 근데 이 논문은 그 방법 논문 앞에는 훨씬 더 제가 큰 거잖아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사회적 비용이나 발전 비용과 교통에서 전력 단가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봤다면 주제가 되게 큰데 얘는 먼슬리 데이터를 타임시즈 데이터를 한 180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6단계, 3단계로 바꾼 거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가격에 대한 탄력성에 브레이크를 줬는지 브레이크를 찾아보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찾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려해야 되는 거에 테리프가 스텝 펑션인데 걔를 리니어로 만들고 스텝 펑션을 그대로 못하니까 빌링 사이클을 놓고 템퍼런처 트리트먼트를 가장 그 계량 경제학적으로 좋은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2013년도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이거를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브레이크가 있는지. 그 다음에 2018년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왜 가격이 이렇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거는 리즈너블 한 거거든요. 전체 통을 합치면 마이너스 0.348 정도 됐다. 근데 그 쪼개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보니까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쪼개서 해보니까 옛날에는 거의 1에 가까웠고 그 다음에 요 정도 값이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오히려 플러스다. 제가 원하는 거는 미리 얘기했던 거는 0.50가 나와도 요 뒤에 T값이 되게 작아서 의미가 없는 걸 원했는데 이제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더 해봐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킹 페이퍼 모델이라서.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형을 좀 바꿔보고 모형에 들어가는 X 변수들이 지금 있는 게 별게 없거든요. 프라이스하고 버추얼 인컴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하우스홀드 숫자, 템퍼러처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하우스홀드 빼거나 뭐가 아니면은 근데 하우스홀드는 다 의미가 되게 크니까 못 빼고 뭐 인컴 같은 거를 여기 이제 웨이지 있잖아요. 그런 걸 바꿔 해주는 거예요. 웨이지 같은 거 그런 거 좀 바꿔본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여기 이제 레그 변수 같은 거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근데 레그를 좀 넣긴 넣었는데 레그를 몇 개를 넣었거든요. 이런 걸 좀 바꾼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모형을 바꿔서 제가 생각한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제적인 논리와 브레이크가 생길 수 있는 그때 테리프를 바꾼 게 아니니까 그 다음 2018년은 분명히 이게 이제 테리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프라이스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이게 날짜도 제가 도대체 레셔널라이즈 할 수 없는 날짜들이 나왔었어요. 이제 그래도 데이터 자꾸 붙이니까 뭐가 좀 나오는 건데 근데 그런 걸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약간의 가설과 영향이 있을 것 같은 큰 변수가 집어넣고 네. 점점 더 이렇게 정교화해 나가는 과정.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여기에 이런 변수를 뭘 넣느냐 이런 거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선행 연구에서 뭘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너무 쓰려고 봤던 수십 개인 것 같아요. 여기다 쓰지 않아도 해외 저널에서 다른 나라 뭐 스페인, 이태리 뭐 온갖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전력 수요 추정한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보면서 주로 이제 어떤 변수들을 넣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이게 이거에서는 가격하고 수요니까 수요를 마이너스가 맞는 맞는 건데 저기 플러스가 나와서 지금 우리 플러스가 나와도 여기에 요 가운데 T값이 뭐 0. 얼마라든가 낮으면 괜찮아요. 그럼 뭐냐면은 탄력성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플러스가 아니고 이 탄력성이 경제적 의미를 갖지 못하니까 별로 가격에 반응하지 않게 됐다 이제. 3단계 누진에서 6단계 누진에서 3단계를 하니까 여름에 에어컨 같은 쓸 때 덜 사람들이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에 반응을 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 이 2.28이면 시그니피컨트 한 거거든요. 95%의 신뢰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뭔가 좀 더 작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쓴 변수들 제가 버추얼 인컴을 제가 만들어줬는데 이 버추얼 인컴을 버추얼 인컴에서 뭘 좀 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바꾸면 되나 뭐 이게 변수가 우주배식이 더 많으면 좋은데 이제 이게 다니까 이게 이제 먼슬리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못 먹어. 옛날 거 달라고 했을 때 하더니 옛날 건 다 박혀 있어갖고 저하가 고압을 못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가 고압이 나눠진 이유껏 다 받은 건데 이 데이터 제가 천연민 부장한테 3번인가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면 또 업데이트해서 1년을 기다려서 받고 이렇게 된 거죠. 뒤에를 데이터 더 받기는 어렵고 근데 맨 위에 0.981도 거의 1에 가까운데 탄력성이 네. 그것도 좀 이상한 너무 크다. 네, 너무 큰 거 아니야? 간이 탄력.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요. 전체는 어디 갔어? 얘 로우는요 하이보다 가격이 더 많이 반응하는 게 맞아요.
약간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야? 그러니까 제가 이 교수님이 한 거에 이 파트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그러니까 왜 스트럭처럴 브레이크 모델은 그 장 교수님이 하시는 건데 이건 제가 잘 아는 파트가 아니고 교수님 해주셨는데 이 모델에서 저희가 디스커션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모형이냐 이게 되게 어려운 파트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로그리니어로 구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좀 뭐랄까 얘는 의미가 없고 얘는 이제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선행 연구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까지 봤을 때 여기까지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얘기가 모델이 되는 건데 다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렇고 하우스온도가 늘면은 이게 얘는 주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하이가 지금은 작아도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섞어서도 해보면은 이제 또 좀 달라요. 섞어서 해보면은 탄력성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주택용 전력 수요, 자원환경 경제연구에 나오면 얘보다 탄력성이 작은데 그게 왜냐면 로우는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하이가 이렇잖아요. 얘 섞어놓으면 더 낮게 나오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논문의 핵심이 스트럭처 브레이크를 보는 건데 이게 방법론이 이제 이분이 하는 게 이제 방법론이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방법론이 맞냐, 다른 게 맞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설명을 해낼 수 없으면 여기 또 바꿔야 돼요. 그런 거. 여기까지는 안 이상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 가지 리터러처나 이런 거 봤을 때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이상해요. 맞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 해가지고는 이 논문이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큰 부가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한 거에 좋은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로우하고 저압과 고압을 나눴다. 그 정도만 있는 거고 방법론도 그냥 로우 리니어를 썼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데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 파트가 되게 스트롱하게 잘 나오고 이 브레이크 데이트를 제가 잘 설명할 수 있고 그 값들을 잘 설명하면 이제 이거 되게 의미가 있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럼 이 보고서의 이 논문의 마지막 결론은 그럼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이 논문은 이제 여기를 좀 봐야 되지만 결과는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뭐 아파트처럼 원전을 많이 지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가격 체계가 누진 체계 같은 게 완화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바뀌더라 이렇게 바뀐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좀 좁은 거예요. 주제는 좀 좁은데 이제 그렇게 되고 굳이 여기서 따질 거면 이제 탄력성이 이제 점점 없어진다. 그럼 한전 입장에서는 탄력성이 없어질 때 가격을 올리면은 뭐 판매 수입은 우리가 더 증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한전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갖고 논문을 쓴다 그러면 한전의 판매 수입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한전 입장에서는. 그럼 사람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 3단계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었으니 한전의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냐. 물론 한전이 민간회사 아니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근데 방법론이 되게 이제 어려운 거고. 이제 아이디어는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리저트 나오고 여기까지 제가 다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런 방법론은 그분이 쓰시고 나머지는 좀 그러니까 둘이 진짜 절반씩 딱 해가지고 작업을 한 그런 건데 스트럭처 브레이크를 옛날에 해줬을 때도 다르게 나왔었거든요. 다른 거로. 그 파트를 얘기를 좀 하자. 둘이 그러고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너무 어려워서 논문의 방법론은 여러분이 에러 커렉션 모델을 갖다가 저널에 내보낼 거 아니면 꼭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뭐 이것도 다 있어요. 스탠다드 에러 커렉션 모델 찾으면 다 코드 있어요. 갖다 집어넣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에러 커렉션 모델을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 쓰고 코이트레이션이 뭐고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쉽지는 않은 거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약간 모두가 좀 아는 내용을 입증하듯이 지금 다 세상이 이렇게 세상에 이런 다양한 변수들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는 가설이 있는데 그 가설을 약간 뭐랄까 입증하는 느낌의 이 논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설을 입증하는 내 모델이 그렇고 실제 그렇더라라고 약간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제가 쓰려는 그 논문 방향대가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문 좀 아까 앞에 논문보다 좀 많이 그 딥하게 파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에 논문은
그러니까 결과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20%는 30%는 모르는데 원료를 더 깔고 신재생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럼 결국은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석탄하고 그 LNG를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근데 그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20%냐 그 다음에 그 숫자는 제가 운동화 발전비용을 제가 구하는 걸 사람들한테 믿게 하기 되게 어렵고 데이터도 부족하니 실제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애경련이나 이런 데서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 받아서 산자부 용역을 다 한 거니까 그 용역의 데이터를 갖다 쓰되 이제 내가 하는 컨트리뷰션이 뭐냐라는 걸로 7차, 8차를 비교한 논문은 하나도 없는데 그걸 비교하고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집어넣고 시뮬레이션 통해서 구하면서 이게 20 더 크게 바라긴 했지 속으로 30이면 더 좋고 40이면 더 좋은 거지. 근데 그 숫자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하자. 원전에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원전 비용이 엄청 싸게 하지 말고 사고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큰 걸로 연구한 걸 집어넣어서 보수적으로 해도 20% 정도는 사회적 비용이 있다는 결과를 낸 거니까 결과를 사후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숫자만 모르지 다 근데 자신은 있었던 논문입니다. 그 작업들이 되게 힘들긴 했지만 쉽지는 않았었어요. 각자 써도 시뮬레이션 근데 되게 편안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근데 얘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교수를 딱 보니까 그때 6단계에서 3단계로 바꿀 때 산자부가 엄청 반대했는데 경제수석이 되게 반대했거든요. 정책교정소였는데 제가 엄청 앞장섰어요. 에너지계 학자들의 소원이다 이게 6단계를 3단계로 바꾸는 게 에너지 경제학을 에너지 쪽에 경제를 하시는 분들의 오래된 민원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비서실장님 앞에서 엄청 버텼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처도 안 하고 싶어 하고 정책조정수석도 안 하고 싶어 하고 경제수석은 그냥 뜨뜻미리긴 한데 제가 굉장히 밀어붙이는 일이었었어요. 관련령 아니 복지수석이 뭘 안다고 막 거의 이런 분위기인데 저 좀 에너지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기 땀띠나 그런 데 사람들이 너무 더운데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못 켜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했었어요. 산자부 반대에 대해서도 같이 가서 막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여서 돌아와서 그게 실제로 사람들의 가격에 대한 반응을 바꿨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브레이크가 있는 걸 찾으려고 하니까 계량경제학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다 주고 그다음에 앞에 그 리터러처 서비에 있는 이런 쪽에 전력 수요 추정은 제가 다 하고 방법론은 본인이 원래 하던 게 있다는 거예요. 스트럭처 브레이크가. 이 양반은 티어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준 데이터를 갖고 잘 작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해석을 못하겠는 해석을. 잘라진 해석을.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 데이터는 방법의 테일을 다 잘라먹는데요. 테일을 못 쓴대요. 그래서 데이터를 천연민 부장한테 또 1년치 더 달라고 그러고 3번인가 모아가지고 이제 더 말을 못해. 작년 겨울 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나는 더 이상 데이터 달라는 말을 미안해서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해서 이렇게 결과를 갖고 와서 이 결과인데 내가 이게 이 뒤에 이 면도는 대충 되는데 이 값을 내가 지금 매시어를 못하겠다. 근데 이 친구가 해올 때마다 다른 거야. 이게 되게 방법론이 이 긴 타임 스팬이 아니니까 되게 방법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이 1000몇 개다 이러면 되게 다를 거야. 근데 옛날 거는 수소바가 나서 억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손으로 이렇게 어디 시스템이 없다는 거야. 한전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있는 저합과 고합이 나눠진 데이터 저합은 이제 점점 주니까 의미가 없고 한국 고합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건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야. 저합과 고합을 나누는 건 거의 폐가 없으니까 거기에 스트럭처 브레이크까지 집어넣으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뒷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들어갈 때 변수는 더 넣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버추얼 인컴이나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다시 잡아볼까. 그게 이제 먼슬리 웨이지에서 했는데 뭐 다른 걸 쓸까, 뭐 1인당 GNI를 써볼까,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왜냐면 웨이지라는 건 결국 임금 근로자만 받는 거잖아요. 근데 비임금 근로자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은 없었을까요? 날씨의 영향. 날씨가 ST야. 거기 ST에. ST를 되게 이거는 더 좋은 방법이 없어. 이거는 처음에는 히트웨이브랑 이렇게 된 아까 V자 같은 걸 하다가 모든 페이퍼가 그런 건데 이 논문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최근의 방법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계량경제학자 부부가 쓴 게 이 그 날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게 ST라고 해서 이거 그 사람들이 에스티메이션한 방법론을 자기가 만든 걸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걸 갖다가 되게 귀찮아하는 장교생님한테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V자가 아니라 이게 언밸런스 되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 한 중간에 16도인가 뭐 이런데 여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 볼티지, 하이 볼티지,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울 때보다 더울 때도 엄청 많으니까 확 올라가는 그런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베스트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우스홀드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지금 갖고 싶은 건 버추얼 인컴을 먼슬리 웨이지를 썼는데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말고 자영업자가 25%고 그 다음에 이제 먼슬리 웨이지에 그게 5인이냐 뭐 10인이냐 뭐 이런 거 어디 사업장이 5인 이하냐 이상이냐 10인 이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 버추얼 인컴을 만들 때 그 써야 되는 그 기본이 있거든요. 그거를 뭘로 할 건지 제가 많이 바꿔보는데 이게 180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옵저베이션 수가 작을 때는. 근데 이걸 뭐 그 아울리 데이터 이런 거로 저하고합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빌링 사이클 들어온 것도 이제 대단한 거고 새로운 거고 빌링 사이클 무시하고 그냥 머슬이 주는데 빌링 사이클 넣고 그래서 나름 괜찮은 논문인데 뒤 빨간 이 파트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만 해낼 수 있도록 결과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 여기까지 괜찮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스토어 브레이크 모자 에스티메이션 이 파트에서 이 날짜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컨펌할 수 있고 이 뒤에는 되는데 2013년,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서 이 값들이 의미가 있으면 이제 퍼블리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를 모르고 논문을 쓴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되게 궁금해하면서 썼는데 해석하기가 좀 어렵게 결과가 나온 거라 지금 아직도 좀 걸리는 거고 앞에 거는 분명히 20인지 30인지 모르겠지만 나오긴 나올 거 아니야. 한 5쯤 나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죠. 5쯤 나오면 사회적 비용 5%라고 하면 어떻게 논문을 써. 숫자는 좀 있어야 되는데 20쯤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그렇게 일부러 원전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했음에도 그 정도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정도라면 되게 리즈너블 하다라고 받아들인 거고 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려면 제가 스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스토리를 만들고 해석이 되게 중요하고 아까 그 탄력성에 대한 숫자들 있잖아요. 이게 리즈너블 해야 되는데 벌써 선부정임이 너무 크고 그렇잖아요. 하나는 얘는 너무 크고 얘는 로우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로우거든요. 저항은 0.64, 0.389, 0.47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는 그래도 좀 돼. 근데 요게 플러스인데 얘도 여전히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서 방법론이 이게 이제 스토리 브레이크를 이 양반이 하는 것도 방법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을 바꿔보거나 제가 여기서 나머지는 바꾸시는 게 없고 버추얼 인컴 있잖아요. 그걸 좀 바꿔보고 리니어라이즈 안 하면은 이런 모형을 할 수 없으니까 리니어라이즈는 어쩔 수 없고 그런 거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훨씬 더 좀 작죠. 그렇죠? 근데 결과는 제가 만족할 만한 정도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거고 아이스케어를 보면 여기 0.396 이렇게 좀 작아 보이잖아요. 이 정도도 억셉트 해줘요. 그러니까 왜냐면 옵저베이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스케어는 나쁘지 않고 이 넘버들과 그 연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좋은 전에 가냐 못 가냐 뭐 그런 차이는 있는데 갈 수 있는 거죠. 이거 타임 시리즈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리그레이션을 해갖고 한 거고 여러분 여기까지 하실 필요 없고 어디까지 하면 돼? 여기 로그 리니어 여기까지 해내면 이제 되는 요 정도까지 해내면 돼요. 되셨어요? 뭐 질문 없으시면 끝내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가 들어가면은 아 너무 엄청 잘 어울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진짜 걱정되네요. 다양한 변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설명력이 높아가면서 아이스케어가 높아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보여줬던 스태타에서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그건 제가 가공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변수 4개인데 하나 프라이스, 그다음에 뭐 어드버타이징 이렇게 넣으면서 더 좋아지도록 아예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부에서 텍스트북에서 만든 데이터고 얘는 만약에 전혀 설명형이 없는 글 속에 여기서 뭐 하나 더 넣는다 해요. 이거 말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계량 경제학을 그러니까 저도 제가 계량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중간에 계량 경제학을 많이 하는 애들한테 막 물어봐요. 그래갖고 제가 옛날에 예예대 나오는 어떤 애한테 물어봤더니 걔가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하고 예예대 자기 교수 있죠. 지도교수한테까지 이메일 보내가지고 물어봐 준 적도 있어. 그럴 때 뭐 방법으로 쓰면 좋아요. 그럼 또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이제 장선 교수한테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했더니 자기가 또 물어보면 자기 계량 경제학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뭐 자기 지도교수한테
메일도 보내서 물어보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프라이스, 버추얼 인컴,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 템퍼러처 외에 넣을 수 있는 변수가 별로 없어요. 이게 다 매크로 변수인데 여기에 뭐 그런 거 이게 이제 산업용이면 달라요. 산업용이면 이제 그날의 경기, 산업용이나 경기, 산업 생산지수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적이잖아요. 주택용이나 들어가는 변수들은 그렇게 크게 바꾸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저한테 의미 좀 있는 거예요. 버추얼 인컴. 먼슬리 웨이지를 제가 5인 이상 사업장을 썼는데 25%가 자영업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자영업자하고 이제 주택용의 임금근로자하고 다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임금이 그게 대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GNI 국민 소득을 써야 되는 건지 그런 건 되게 룸이 있잖아요. 뭐 있을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바꿔가지고 해볼 수 있는 그런 룸은 좀 있는 거죠. 이 프라이스는 이제 리니어라이징 했는데 이것도 뭘 할 수 있냐면은 제가 300을 끊어서 했거든요. 리니어라이징 할 때. 근데 200도 했고 400도 했으니까 그런 거 350이나 뭐 320이나 조금 더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프라이스를. 거기서 제가 좀 더 하니까 지금 300을 끊었는데 310, 320까지 하면 또 좀 달라져요. 이 길 커브가. 그러니까 그런 걸 엄청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개로. 해서 이걸 잘 만들어가지고 내면은 뭐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세상의 진실인지까지는 모르지만 제 스토리텔링은 되는 거죠. 그냥 그러시면 돼요. 논문이 이게 계량 경쟁 모델은 평균으로 맞는 거니까 진실인지는 없지만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평균으로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런 모형을 통해서 평균으로 맞췄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 그리고 이제 좀 더 그러니까 강건성이나 로버스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좀 바꿔가면서도 막 해보고 이렇게 4개를 해본 게 다 그런 거거든요. 4개를 해서 해본 게 결과 한쪽 방향을 이렇게 좀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제 좀 말이 된다. 너무 어려웠네. 근데 주제는 뭐 쓸만한 그런 주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죄송한데 너무 이런 거 안 하면 좋은데 돌아와서 쓰는 에너지는 그래서 이게 복지 클래스다.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썼던 것도 좀 있어요. 옛날에 좀 썼었는데 옛날 막 오늘 보니까 2009년에 쓰고 뭐 이랬더라고요. 스토리가 옛날 얘기를 하긴 좀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그럼 1번 타자가 김희준 선생님 같고 2번이